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에 관한 약보합 등락에 상승분을 반납했다가 다시금 반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방향성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들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를 꿰뚫어보는 5가지 헤드라인을 통해서요. 시장의 전략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국내 최대 인공지능 인프라로 꼽히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국산 NPU 탑재가 될 전망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의 상승률도 함께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당정이 택배 새벽 배송 제한 시간을 최대 주 46시간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 40시간 제한을 추진했지만 소득 감소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관점이고요. 오늘 유통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합니다. 전 세계의 2차 전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때 R&D 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았던 차세대 2차 전지 급속 충전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초격차 승부수가 나올 전망이고요. 오늘 관련주들도 상승합니다. 하나투자증권은 한섬에 대해서 작년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 데다가 올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26,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오늘 한섬은 21,000원 선을 나타내면서 상승 양상 시현합니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약가 혁명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신약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적 대응이 요구될 전망인데요. 오늘 제약주들은 선별적인 상승 나타내면서 한미약품이 6%가량 상승합니다. 오늘의 투자 인사이트는 서수진 나현지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바이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RX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제도는 중간 유통사인 PBM을 배제하고요. 정부가 제약사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서 리베이트 거품을 뺀 가격으로 환자와 직접 약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인데요. 이번 소식에 우리 바이오 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과 또 CDMO 생산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M에 내어주던 막대한 리베이트 수수료를 아끼고요. 정부 사이트로 환자와 직접 만나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리지널 약가가 감소할 수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내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0.22%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도 이 트럼프 RX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우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포트폴리오와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수급 측면에서 2월 MSCI 한국지수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입니다. 2월 11일 발표 후에 27일 리밸런싱을 거쳐서 3월에 일정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을 유도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0.8%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세계적인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약가 인하의 정책의 최대 낙수 효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빅파마들은 인하된 약가 체제에서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생산 단가 절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고효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부분에서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쟁사가 이탈하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독보적인 대한 공급망 지위를 굳혔는데요. 현재 1.7%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면요.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신약의 미국 집행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서 중간 유통상이 사라지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마진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2.6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 공장의 인력 확충에 나서며 현지 생산의 수요를 흡수할 CDMO 사업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0.77%에 거래되면서 32,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격받을 종목들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를 꼽고 있는데요. 현재 ABL 바이오는 0.79%대 하락불 켜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내내 하락불을 키다가 이번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SK 이노엔은요, 신약의 미국 진출 시에 한국 약가를 참조하는 정책 탓에 예상보다 낮은 약가를 받을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했었는데 0.73% 강포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양행과 한미약품은 기술 수출 중심 모델인데요. 미국 약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파트너사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1.4%대, 한미약품은 6%대 상승하면서 오늘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ABL 바이오 짚어보면요. 신약 기술 수출이 주력인 기업입니다. 이 미국 내 약값이 하락하게 되면 글로벌 파트너사가 미래에 거둘 기대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에 ABL 바이오가 받을 로열티의 총액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후에 기술 수출 협상을 하게 될 때도 계약금을 깎자라고 말하는 파트너사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1% 낙폭 보여주면서 1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RX와 관련된 바이오주의 흐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슈들 준비해봤습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의 패권 경쟁이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이제는 질적 혁신의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화학연구원은 2029년까지 총 1,300억 원을 들여서 차세대 2차 전지의 7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기술들입니다. 한 번의 충전으로 국내 일주가 가능한 고밀도 에너지, 리튬 금속 전지와 그리고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 전고체 전지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의 개발은 단순히 전기차만을 위한 건 아닌데요. 최근 급부상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40년 5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이 시장은요, 로봇의 좁은 몸체 안에 들어가면서도 강력한 출력을 내야 하는 이 에너지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경량, 고밀도 기술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삼성 SDI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에 있고요. 또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역시 이 상용화 시점을 2029년에서 30년으로 앞당기게 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R&D 예산 삭감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도 했지만요. 정부와 민간이 다시 힘을 합쳐서 2029년 글로벌 리더십 확보라는 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K배터리의 제2의 전성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세대 배터리의 선두주자죠. 삼성 SDI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요, 오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9만 원 선을 터치한 후 현재 3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앞선 이 로드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당장의 실적보다는 중장기 모멘텀의 성적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 검증이 진행될수록 삼성 SDI는 대장주로서의 가치 더욱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배터리 리더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차세대 기술 국면에서 차분하지만 또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 최적화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30년으로 구체화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기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둔화에도 불구하고요. AI와 로봇이라는 신규 시장에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 국면에서 확실한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 가운데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1%대 약세를 그려내면서요.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인테크 오늘 두 자릿수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535원 상승한 3,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열전 소자 냉각 기술 IP를 확보하게 되면서요. 차세대 에너지 소자 상용화와 또 로봇 제조 인프라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주전자재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대 강세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 전고체 전해질과 또 실리콘 음극재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4,000원가량 상승한 9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 현재 2%대 조정을 받고 있고요. 22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IS도 오늘 강세 그려냅니다. 4% 저령 상승한 13,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고체 공정 장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첨단 장비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일 하이텍입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며 63,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의 강자이기도 한데요. 자원 고갈 대비와 또 소재 자립화 기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TSI 오늘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8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TSI는 2차 전지 믹싱 공정 장비 전문 기업으로 전고체 전지용 이 공정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한농화성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며 25,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핵심 소재인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테마의 핵심 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덕산테코피아 오늘 1%대 약세 그려내고 있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1%대 약세 그려내면서 11만 8천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LNF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전지용 소재 공급망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시장의 전략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의 집값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분양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지역과 또 앞으로 서울 집값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분양가가 3년 만에 48%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5년도 3년 동안 48%의 증가량을 보였는데요. 3.3제곱미터는 대략 한 평당 이제 분양가가 3,477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도 올라선 모습입니다. 많게는 1억 원까지도 치솟는 지역이 있고요. 분양가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평균 평단가가 지금 5,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집값이 아무래도 상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이죠. 우리가 보통 많이 선택하는 34평형 기준이 17억 원으로 5억 원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지역이 아니어도 못해도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지 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건데요.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변화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성동구와 서울 영등포 구역이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성동구가 80%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사실 분양가 상승률 탑을 찍었고 영등포도 만만치 않게 올랐습니다. 서울 전체가 48% 상승했다면 성동구와 영등포는 각각 80%에서 8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도 속도 차이가 나오게 되죠. 영등포와 성동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폭등 구간을 나타내면서 최근에 3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이 무려 80%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를 이제 가격적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봤을 때는 6억 원, 그리고 성동 같은 경우에는 약 10억 원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전체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이 특정 지역의 분양가만 올랐다라는 게 또 한번 확인이 되면서 과연 이 시기에는 서울 내 어떤 지역들이 더 많은 상승률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양가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요. 이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그만큼 상승했다라고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양가를 밀어 올린 진짜 원인이 무엇일지가 또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사실 우리가 이게 단순히 뭐 집값이 상승해서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볼까 해요. 이제 공사비가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죠. 자, 2025년 11월 기준으로 건설 공사비 지수가 132를 나타내면서 이제 1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추가적인 간접 비용도 동시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건설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구조적인 비용이 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저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과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뭐 우상향을 한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 공사하는 구조 자체가 조금 더 고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도 상승을 하고 그 분양가에 맞춰서 집값도 따라가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또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가 뭐 공사비 상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의 신규 공급의 현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70~80%가 정비 사업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다라는 걸로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는
좀 땅이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서 세우지 않는 이상 기존에 있는 집을 헐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리스크를 가져오냐면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이뤄냅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화지에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헐어서 집을 짓게 되면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급 감소 그리고 공급 지연의 결과를 낳게 되면서 이 분양가가 상승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일단 분양가가 상승을 하고 서울의 집값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이번 주에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이죠. 5월 달 이후에는 이제 양도세가 엄청나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으로 인해서 조정받는 지역은 지금 프리미엄 받고 있는 이제 강남이나 용산구 쪽에 한정이 될 것이고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우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서는 랜드마크 쏠림 현상 나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분양을 하려는 청약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액을 투자를 하는데 이왕이면은 브랜드 아파트에서 우리가 분양을 받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요.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선택은 지역의 대표 단지,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로 좀 몰리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신규 분양 물건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등포 물레동의 더샵 프리엘라가 이제 분양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1순위라든지 특별 공급 아니라면 일반 분양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183가구가 일반 분양 들어갑니다. 2호선 도림천역 도보권이니까 관심 있으시다면 청약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서초동의 아크로드 서초 있죠. 와, 굉장히 로또 청약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일전에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이 단 56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분양 단지인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도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최대 2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 기대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분양이니까 분양홈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일정들 파악해 보시면서요. 한번 청약 시장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장 상황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들 짚어보겠습니다. 서수진, 나연지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로봇도 항공도 떴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시장에서는 로봇과 AI 쪽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 사실 현대차 실적이 실제로 찍히는 구간은 본업인 자동차입니다. 이 와중에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와 차량 5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 지금 시장은 로봇과 AI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현대차 실적을 실제로 움직이는 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웨이모 계약은 본업에서 바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수주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현대차는 웨이모에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차량 5만 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가 모두 실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B2B 대량 공급 계약을 확보한 겁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맡고요. 현대차는 차량 플랫폼을 책임지는 구조인데요.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와 파운드리가 나뉘듯 이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기술 기업과 제조 기업이 나뉘기 시작했고요. 현대차가 그중에서도 생산을 맡게 됐습니다. 웨이모가 현대차를 택한 이유는요. 자율주행차 수준의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차량을 현대차는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없는 다른 글로벌의 테크 기업들도 현대차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글로벌 기업에 대량 납품하는 안정적인 B2B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시장 성적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현지 업계 구조조정 한파 때문에 우려가 정말 많았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매출 규모를 아주 탄탄하게 지켜냈더라고요. 한번 그 내용 자세히 볼게요. 네, 사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선방했다라는 사실이 지표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와 부품 상장사 14곳의 북미 누적 매출이 전년 126조 3천억 원에서 이 126조 6천억 원으로 거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GM과 이 스텔란티스가 감원과 공장 중단에 들어선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방어했다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북미의 비중인데요. 전체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에서 39%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액은 유지됐는데 비중이 줄었다라는 건 이 다른 지역 매출이 늘었다라는 뜻입니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구조가 더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속에서도 이 무리하게 물량을 밀어내지 않았고요.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선택한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 이 매출을 지탱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아이오닉 9 같은 고부가 가치 신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연일 호평을 받으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지각 변동 안에서도 현대차는 안정적인 매출 방어 능력을 입증한 건데요. 이러한 펀더멘털은 향후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해외 시장의 또 다른 진행 상황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수입차 부문 1위를 달성을 해서 저희가 이제 웃기도 했었죠. 근데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중국의 BYD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는 이 중국의 추격세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마다 사실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랙이 일본 수입차 소형 부문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유독 높고 또 품질 기준이 까다로운 나라가 일본인데요. 그래서 수입차가 잘 나갈 수 없는 환경으로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런 기록을 가지게 된 것은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산 전기차의 상품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곧 현대차 전기차의 상품성이 글로벌 상위권에 속한다라고도 읽히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을 넓히면요, 긴장해야 할 상대는 비아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 비아디 점유율이 현대차와 기아를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부터 핵심 부품까지 직접 만드는 구조라서 원가 경쟁력이 압도적이고요. 이걸 앞세워서 동남아, 유럽, 남미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확실한 경쟁력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 시장에서는 비아디의 가격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을 얼마나 빠르게 확대하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격 장벽을 낮춰야 글로벌 주도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부품사 쪽의 상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죠. 현대차와 기아에 관한 의존도가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현대모비스만 떼어놓고 봤었을 때 자체적인 돌파구라든지 뭐 시장에 따른 비전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현대모비스가 홀로 서기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모비스의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열사 성장에 힘입어서 덩치를 키워왔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모비스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전동화 핵심 부품 회사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스템과 구동 모터 같은 전기차 핵심 모듈을 직접 개발하면서 부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전동화 부품 사업의 매출 비중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외부 부품사와의 협력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중 공략하고 있고요. 이 흐름을 타고 해외 수주를 늘려서 그룹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 전동화 전환기를 맞아서 완성차 업체들은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것을 기회로 잡고 독립적인 수주 성과를 쌓게 된다면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대모비스 측에서도 시장에 추가적인 비전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내용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만도, 현대위아 등의 부품사들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시적인 실적 정체나 이제 주가 변동은 있었지만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변화는 어떻게 좀 설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부품사 쪽에 관한 추가 전략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회사 모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 구조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HL만도를 살펴보면요. 이제 제동이나 조향 장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핵심인 모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방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율주행 업체에 차량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AI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또 증권가 평가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미국 주요 로보택시 업체들이 모두 HL만도의 샤시 부품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7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업황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서 HL만도의 기술이 이미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장에서 거의 1.7%대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변신이 빠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공작기계 사업 비중을 줄이고요. 전기차 효율을 좌우하는 열관리 시스템과 또 협동 로봇 분야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기 때문에 실적은 잠시 주춤했는데요. 다만 하나증권은 사업 정리 이후에 사업 구조가 단순화해지면서 수익 가시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현대위아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두 회사 모두 기존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전동화와 자율주행이라는 흐름에 맞춰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짚어봤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항공주 전망 오랜만에 짚어볼게요. 최근에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 투자자들 관심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LCC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사들 주가가 이제 두드러지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현상 그리고 이 항공주에 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뷰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국내 증권사들은요, 현재 우리 LCC들이 올해 1분기에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한진칼이 7%대, 또 티웨이 항공 6%,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이 3에서 4%대 동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세의 가장 큰 동력은요, 기록적인 여객 수송 실적에 있습니다.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한 68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공항 창립 이래 역대 최다 월간 수송객 수를 경신을 한 건데요. 국제선 탑승률 역시 90%에 육박을 하면서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1분기가 항공업계의 최대 성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 전분기보다 훨씬 더 강한 여객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율 강세와 비용 상승 같은 대외적인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과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 중심의 호시황이 이를 상쇄하면서 단계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설 연휴와 3월 벚꽃 시즌까지 이어지는 추가 수요 모멘텀이 연간 실적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형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는 만약에 연차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최장 9일까지 쉴 수가 있어서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폭발했죠. 고환율 기조 속에서도 근거리 아시아 노선이 명절 여행의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일단 실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약 현황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번 설 연휴는 2월 17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연휴를 사용했을 때 최장 9일까지 장기 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고물가와 고환율 환경 탓에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일본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등 단거리 노선이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휴 시작 주말인 13일부터 15일까지의 단거리 노선 예약률은 무려 90% 후반대를 기록하면서요. 사실상 만석에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차를 쪼개서 여러 번 떠나는 짧은 해외여행이라는 이 새로운 소비 패턴을 증명해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저비용 항공사는 물론이고 대형 항공사들까지 예약이 집중된 날짜에 임시편을 편성하거나 또는 이 기존 중형급 항공기를 대형기로 교체하면서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등 수요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6.3% 늘어난 9,450만 명을 기록하면서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러한 근거리 선호 현상이 실적 개선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단거리 특화 항공사들의 실적 회복 흐름이 더욱더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중국 여행을 꺼려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조도 바뀌었어요. 중국 노선의 회복세도 항공
여행주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 인원도 늘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인원도 지금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일단 중국인 방한에 관한 관광객 비자 신청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업계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중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될까요? 네, 이 중국 노선의 회복은요, 물론 항공뿐만 아니라 여행과 카지노 업종 전반적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중국 대사관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이 한국 방문 비자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를 했고요. 또 특히나 여행 비자 신청은 45% 이상 증가를 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방한 중국인 수는 2023년 221만 명에서 지난해 578만 명 수준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더불어서 중일 갈등 여파로 인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난 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춘절 연휴 기간에는요, 지난해보다 최대 52% 증가한 25만 명의 중국인이 방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상하이, 베이징 등 이 주요 노선의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카지노 업계 또한 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중일 관계 약화가 반사이익으로 작용을 하면서 방한 중국인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확대가 연휴 이후에도 실제 이용객 수와 매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항공주와 관광 관련 종목의 추가 상승을 결정할 핵심적인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25만 명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주항공이 이제 지난해 4분기 예상을 깨고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대규모의 적자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을 깼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이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 전망도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시장 해석하고 있을까요? 네, 제주항공은요, 지난해 4분기 매출 4,746억 원, 영업이익은 186억 원을 기록하면서 1년 만에 흑자 전환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약 13%가량 웃도는 수치인데요. 가장 돋보인 비결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통한 체질 개선에입니다.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기종을 2대 도입하고요. 또 노후화된 기종을 반납하게 되면서 유류비를 전년 동기 대비 약 19%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노선 매출이 전년 대비 26%가량 급증을 하면서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11월부터 일본 노선 1위 자리를 탈환하며 LCC 중 유일하게 흑자의 달성에 성공을 합니다. 올해 1분기 전망은 더욱더 낙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1월 일본 여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또 항공권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7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항공업계 지형을 바꿀 메가 LCC 탄생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죠.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을 통합하는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대형 LCC로서 재탄생될 기대감들 들고 있습니다. 이 통합 법인의 규모는 어느 정도고 향후에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는 어떤 변화 가져올까요? 네, 국내 항공업계는 대형사 통합에 이어서 메가 LCC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또 에어서울 3사가 통합법인을 구상하면서 2027년에 1분기 출범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이 완료가 된다면 이 합산 항공기 수는 약 64대에 달하게 되면서 현재 1위인 제주항공의 41대를 훌쩍 뛰어넘는 이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단 확대에 따른 항공기 도입 단가 절감과요, 또 노선 재배치, 정비 단일화 등 상당한 수준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채 비율의 높은 에어부산의 부채 비율을 어떻게 해결하며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지가 최대 관건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부산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에어부산의 특성상 인천 김해 듀얼 허브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지도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메가 LCC가 등장한다면 대형 네트워크 경쟁력에서 기존 중소형 LCC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규모 자본과 또 네트워크를 앞세운 통합법인의 등장은요, 국내 항공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한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마켓 클리닉 2부에서는요, 마감장 전략 이어집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